민주당의 최고위원 경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굵직한 이력을 가진 쟁쟁한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진 터라 정말 누가 떨어져도 누가 붙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예비 경선 통과한 컷오프 통과한 쟁쟁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정중하고 품격 있게 손실껏 할 말 다하는 또 필요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들어오시면서 지금 네. 제작진들 다 좋아하시고 저하고 이렇게 더 머리 차이가 커 보이는 차이가 더 나 보이는데 네. 자, 일단 어제 네네. 예비 경선 통과를 하셨습니다. 네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좀 이렇게 긴장을 좀 그래도 하셨죠. 긴장이 너무나 쟁쟁하신 분들 많으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게 네. 다들 유명한 분들이에요. 아. 다들 저격수예요. 그러니까 뭐 차별을 둘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에 첫 번째 전현희 의원님 딱 부르고 난 다음에 네. 제가 2번인데 2번이죠. 건너뛰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살짝 좀 긴장했습니다. 네. 네. 뭐 결국은 원내 지금 현역 의원들 강세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네. 현역 중에도 떨어진 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하여튼 정말 아마 국민들 또 지지자들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다 붙었고 또 앞으로도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다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네. 자, 출마 선언하시면서 네. 언론 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의 선봉이 되겠다 네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의원님께서 하시려는 개혁, 또 네네. 구상, 네.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은 진보 정당입니다. 네. 네. 이제 거대해지긴 했지만 진보 정당의 가장 핵심은 이게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든 정치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혁파를 하고 네. 나가는 것이 진보 정당의 가치 아니겠어요? 네.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구현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그리고 정치가 좀 후퇴하는 문제, 그리고 언론이 너무 오랫동안 이 권력으로서 존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혁파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혁파를 하겠다. 특히 언론, 다른 개혁도 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네. 최근에 지금 보니까 친족 상도례 위헌성 네. 이거 부분 네네. 또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네네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족 상도례 위헌성이 사실 이제 지난달 27일에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죠. 났어요. 네. 이게 흔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박수홍 씨의 그 가족 사례를 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법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 이제 1인 가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가족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자라고 해서 예전에는 가족들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흔히 고소가 있어야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법원들이 판단하고 형벌권을 좀 진행을 했는데 예전에 네네 이제는 이 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서 같이 사는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네. 친족들 간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노인복지법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노인복지법도 이제 59년생에서 63년생까지가 네.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뭐 이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이나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것들을 이제 노인 보호에 대한 부분에 좀 집어넣어서 노인들을 더 보호를 하자 이런 법입니다. 자, 블루님께서 네. 양평 고속도로 국감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네. 문제는 지금 조금 잊혀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저희가 지난 국감 때 퍼즐 한 80% 정도 맞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국토부가 네. 과업 지시를 해서 예. 용역사가 종점을 바꿨다. 이거는 이제 원희룡의 증언을 통해 저희가 받아냈고요. 네. 용역사를 통해서 받아낸 거는 그 현장에 단 한 번 가서 2년여간 예탈을 한 것을 종점을 바꿨다라는 네. 증언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그 하루를 가서 바꿀 때 뭘 근거로 했느냐. 김선규가 군수일 당시에 만들어놨던 2030 양평군의 기본계획서를 참고했다. 아하. 인 거고 그 양평군의 기본계획서는 양서면으로 원 종점으로 예타가 진행되고 있을 때 네. 자기네들만 이 두꺼운 그 기본 계획서 안에 강상면으로 종점을 그려놓은 거예요. 어허. 이거를 다 맞춰보면 김성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자료를 용역사가
국토부의 지시를 받아서 보고 종점을 단 하루 가서 보고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바꿨다는 얘기예요. 바꿨다는 거죠. 예. 그러니 이제 김성규하고 원희룡을 국정조사에 불러서 네. 너희들은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했느냐, 너희는 어떤 압력을 행사했느냐를 밝혀야 되는 거죠. 네, 앞으로 그런 것들도 하겠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다시 또 최고의 경선으로 좀 돌아가면 네네. 약간 민감할 수 있는데 네. 의원님께 생각하시는 가장 최대 경쟁자는 누굽니까? 지금 너무 여러 분 있지만. 근데 8명 올라간 분들이 네. 다 큰 경쟁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위협적인 분은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의원님. 김민석 의원이 네네. 아마 가장 연장자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다선인가요? 다선이죠. 예, 사선이시기도 사선이니까요. 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당에서 네. 지난 총선 때 상황실장 역할을 그렇죠. 워낙 잘 해내셨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님이 가장 큰 경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좀 그렇긴 한데 네. 수석 최고위원이 꼭 되고 싶습니까? 우선 이제 목표를 수석 정도로 둬야 예. 그나마 5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 목표를 좀 높게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 최고위 선거가 너무 친명 일색이다. 네네. 친명 호위대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네. 보수정당에서 하는 이야기일 텐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간의 성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네. 지금 당대표 후보가 3분 나왔는데,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한 거예요. 파트너로서. 아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명처럼 비칠 수밖에 없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당을 누르고 네. 야당으로서는 정말 최다 득표가 이 헌정사상 처음 아닙니까? 네. 이런 결과들을 낸 정말 훌륭한 전 당대표에 대해서 같이 가고 싶다라는 의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 네네. 자, 지금 계속 댓글 나오는 게 네. 이종영 씨도 최우선 과제가 이진숙 날려라입니다. 네네네. 등등의 언론 개혁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의원님께서도 언론 개혁 적임자다라고 본인도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이견 있는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현재 가장 시급한 언론 개혁 과제 또 네. 사항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방송사법을 제가 네. 대표 발의했는데 방송사법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방송사법이 처리돼서 시행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은 당장 중요한 거는 그 이준숙을 탄핵을 해야 됩니다. 탄핵을. 네. 근데 임명이 돼야 탄핵이 가능한 거잖아요. 임명과 동시에 탄핵을 진행해야죠. 바로 탄핵합니까?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있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보면 네. 현재 이준숙이 진행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MBC의 민영화, 예전에 이미 MBC 민영화를 모의했던 사람이에요. 계획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모의를 할 당시 한겨레 기자하고 최필립 전 박문진 이사장, 정수장학회 이사장하고 이사장하고 통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흘러나와서 네네네. 저희가 알게 됐지만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를 선임을 할 때 네. 이진숙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근무도 했고 그래서 이 방통위법에 따라서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척 사유를 의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인 체제잖아요.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척을 시키지 않는 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척은 의결을 통해서 하는데 본인들이 자기 거를 제척하겠다고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네. 박문진 거를 진행을 할 때 탄핵을 바로 한다. 탄핵을 바로 할 것이다. 임명만 되면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2인 체제 부분입니다. 네네. 이게 2인 체제 관련해서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정도가 있는데 이게 민주당에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국민의힘 쪽도 있거든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2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제가 짓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짓을 보면 첫 번째는 임기가 남아 있었던 한상혁 위원장을 날립니다. 네. 두 번째는 최민희 당시 지금 현재 최민희 의원을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몫으로 올려요. 네. 그랬더니 한 6개월여 정도 법제처에서 결격 사유가 있어라고는 얘기하지만 결격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을 끕니다. 네. 그리고는 최민희 의원이 도저히 못하겠네 하고는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출마를 하잖아요. 네. 이 상황들을 봤을 땐 2인 체제는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저희가 국회 몫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나서 한상혁 위원장의 특별한 저희가 볼 때는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위원장을 압박을 해서 네.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언론 장악을 진두지휘했던 이동관을 내려서 꽂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론을 장악하겠다라는 시나리오의 그 일환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자, 지금 임명 이제 후보자가 네네. 이진숙 내정자입니다. MBC에 같이 이제 근무를 근무했죠. 했던 겁니까? 네네. 어떤 사람입니까, 이진숙이라는 사람?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는 좋은 하지만 점도 있습니까? 뭐 좋은 점이라고 해봐야 네. 이제 예전에 기자로서 아하. 활동을 했을 텐데 종군 기자 하면서 이제 유명해졌죠. 그렇죠, 국민들한테. 그렇죠. 예. 하지만 그 김재철 사장 그러니까 2010년이죠. 김재철 사장 이후부터 이준석이 벌였던 행동들은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세월호 네. 전원구조 오보 사태가 났을 때 기억납니다.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아,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책임져야죠. 두 번째는 MBC 직원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트로이카라는 그 뭐 일종의 프로그램을 심었는데 아, 그거를 방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찰 네. 프로그램을 직원들한테 심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에서 2010년에 MBC 사찰하기 위한 문서 제목이 예. MBC 정상화 전략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예.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말 잘 듣는 임원을 세워라. 두 번째는 기자와 PD들 중에서 말 안 듣는 애들은 쫓아내라. 이게 주요 내용인데 네. 이거를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아하,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MBC 민영화를 모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MBC 기자협회 생긴 이래 처음으로 MBC 기자들로부터 제명이 됐어요. 아, 기자인데 기자로 협회에서 제명이 된 겁니까? 됐습니다. 네.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눈에 띄는 게 뭐 연예계, 문화예술계 인사를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극우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일이 생각이 나냐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네. 문화정책이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즉 우측에 서지 않는 건 다 좌다.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말 안 듣는 건 다 좌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사고 방식인데 네. 이진숙의 머릿속에는 그런 이명박 때의 그 극우적인 성향들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뭐 댓글에 지금 우리 한준호 의원님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게 몇몇씩 이제 같이 거론을 하는데 제가 또 하면 이게 조금 개입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이재명 대표하고 어울린다는데 또 댓글에 네. 한준호 의원님이 가장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아무래도 수행실장을 했었고 예. 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역시 제가 수행을 하면서 토론을 진두지휘했었고 네. 네, 그리고 대표님 뒤에서 항상 후방 저격수 역할을 하는 네. 당직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네.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대표님하고 지금 같이 있는 사진도 지금 방금 나왔는데 네네. 어떻게 두 분 호흡은 좋은 겁니까? 네, 뭐 호흡이 좋다기보다 네. 제가 잘 따르죠. 네, 잘 따른다. 네, 잘 예. 따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뭐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의원님께서 최고위원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8월 18일까지 꽤 시간이 남았는데 선거 전까지 또 어떤 활동으로 또 주력을 하십니까? 이번 주 네. 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7월 20일에 첫 합동 연설회가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합동 연설회를 준비해야 되고 합동 연설회까지는 한 4월 정도에 그 제주 인천 지역에 그 투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내려가서 이제 당원분들 만나 뵙고 왜 한준호가 꼭 필요한가? 저는 5명의 최고위원 중에는 네. 반드시 한 명은 언론 네.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다른 분들은 좀 다르네요. 성격이 좀 그렇죠. 다르긴 하네요. 네. 언론 개혁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네. 어쨌든 저는 2008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한 10년간 싸웠던 사람이라 네. 그리고 지금 이진숙 등
이런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면 주특기가 언론, 두 번째가 양평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언론을 잘 아는 네. 네, 전방위 저격수다 이렇게 전방위 생각합니다. 저격수다. 저는 뭐 하나 파고들면 끝장을 네. 보기 때문에 네. 네. 또 혹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주제라든지 뭐 활동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청년 정책에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제가 내세웠던 게 청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거를 전 국민의 공감대를 높여서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도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도 네.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당내 위원회로 만들고 네. 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최상병 특검이나 네. 탄핵 청문회도 지금 뭐 7월 19일, 뭐 26일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는 우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네. 따라 가지고 상황들이 풀려가는 방식이 달라질 거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좀 쉽게 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어렵게 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7월 23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문자 메시지 때문에 뭐 지금 좀 난리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 우선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네. 땐 대통령실이 너무 당 일에 심하게 관여를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지금도 관여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그 느낌을 전당대회도? 많이 주고 있다. 아. 관여한다고 하면 제가 안 되니까. 네네, 느낌을 관여하는 주고 있다. 네. 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많을 것이다. 어제 택시를 타니까 택시 기사님이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신 것 같던데 네.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다. 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세가 워낙에 세서 원희룡을 미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 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만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한테 이게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어떻게 또 사실은 정치는 이제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유불리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저희한테 유리할까 그냥 좀 판단을 해보면 뭐 단순하게 뭐 저는 어느 분이 돼도 불리하진 않다. 누가 돼도 상관없다. 네, 불리하진 예. 않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뭐 지지자나 또 당원 여러분 또 있고요. 또 국민 여러분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전당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제 본선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최고위원들이 대표와 함께 우리 당의 4기 민주정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때 그중에 한 사람만큼은 언론개혁 그리고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싸우는 사람을 좀 집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이 한준호였다면 제가 치밀하게 언론개혁과 당의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